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오전 10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8분 전 11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마천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사마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사기라는 역사책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사마천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마천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여러 가지 이 시사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요즘엔 뉴스에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평정하겠다, 대한민국을 점령하겠다 이런 당치도 않은 헛소리를 떠버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랬잖아요. 바보의 문제는 경제야 그랬다잖아요. 그랬단 말이 있었잖아요. 이 경제라는 건 말이죠. 모든 일의, 모든 세상사의 근본이 경제입니다. 경제가 망가지면 백사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선 경제가 이렇게 발달이 돼야 백사만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게 되면요, 백사만사가 다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봅시다. 과연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침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란 건 한번 시작을 하면요, 일주일에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얕봤습니까? 그야말로 쳤다 하면 그냥 일주일 내로 전쟁을 끝날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푸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이라는 말도 안 쓰고 특수군사작전이다,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얕봤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전쟁이라는 말도 쓰질 않고 특수군사작전이라고 했던 거예요. 일주일이나 한 달, 늦어도 한 달이면 우크라이나를 다 평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됩니까? 전쟁이라는 건 한번 이렇게 벌리면은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전력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약한 쪽에서 누구 하나 뒤를 돌봐주는 우방도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전쟁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늘과 땅 차이로 전력이 그렇게 차이도 나지 않고, 또 침략하려는 그쪽의 국가가 외교적으로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다 뺏어버린다? 내가 왜 일주일이나 한 달을 자꾸 강조하느냐면 말이죠.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서 장기전을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면은 경제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전쟁이 무기로 한다? 아니, 물론 눈에 보이는 건 무기죠.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투기가 떠서 공습을 하고 하니까 우선 사람 눈에 보이는 건 무기다 이거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는 건 사실인데 그 무기 어디서 나옵니까? 미사일 한 발에 지금 유도 미사일 이런 거, 초금속 미사일 이런 게 미사일 한 방에 10억씩 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뭐냐면은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전쟁을 끝내려면은 김정은이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전쟁이라는 게 한번 벌려놓으면 일주일이나 한 달 내로 끝내기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간다 할 경우에는 뭐가 돈이 뒷받침되어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없이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상누각. 그게 한자 사자성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래 위에 멋지게 누각을 지었다 이겁니다. 모래 위에. 그럼 모래 위에 그렇게 멋진 누각을 지어 놓으면은 그 누각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태풍이 와서 바닷물이 싹 쓸어가면 모래가 딱 무너지고 나면 누각이 저절로 이제 붕괴가 되겠죠. 누각이라는 거는 기초공사를 아주 튼튼히 땅을 따지고 안반을 따지고 그래서 이 밑받침을 튼튼히 한 다음에 누각을 지어야 되는 거죠. 모래밭에 누각을 지어 보십시오. 그 집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얼마나 크겠는가. 응? 여러분들 말이죠. 군대가 배불리 먹고 영양가 있는 걸 먹고 배불리 먹고 날씨 추우면 따뜻한 옷을 입고 그랬을 때 사기가 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기분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그 북한에서 내려온 그 탈북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군대 생활하다가 이렇게 탈북한 사람들의 탈북민 얘기를 들어보면 그 휴전선 근방의 지피에서 근무한 그 북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양말이 보급되지 않아서 광목천으로 발을 감는다는 겁니다. 광목천으로. 그러면 북한 인민군 내에서도 이 휴전선 근방에 근무하는 군인은 인민군 내에서도 대우를 잘해주는 대우를 잘 받는 편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 내에서도 대우를 잘 받는 속에 속한다는 휴전선 근방에서 근무한 인민군이 양말이 없어서 발사기를 할 정도라면은 후방에 있는 인민군이 오죽하겠습니까? 후방의 인민군은 도둑질 안 하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이 도둑질 떼거리라는 겁니다. 도둑질. 그 인민군들이 도둑질 해가지고요. 그 근방에 있는 농가들이 인민군단한테 그렇게 도둑질을 만든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고는 살 수 없는 군대. 에? 양말이 없어서 발사기를 하는 군대. 배고파서 배를 굶주리는 군대. 이런 군대가 핵무기를 가졌다? 그게 정말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근사하게 지은 집에 불과하다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핵무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말이죠. 잘 먹고 잘 입고 이런 기반 위에서 핵무기를 가졌다 하면 정말 빛이 나죠. 그러나 양말이 없어서 발사기를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인가에 나가 도둑질하는 군대가 핵무기를 가졌다? 그거는 정말 사상누각인 겁니다.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유튜브를 들어보면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청 좀 해보시오.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벌거벗고 장칼을 칸다. 벌거벗고 장칼을 찬다는 겁니다. 벌거벗고 장칼을 찬다. 이게 사상누각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벌거벗고 장칼을 차야 그게 무슨 빛이 납니까? 여러분들 팬티바람에 긴 장칼을 차고 폼을 잡아 보십시오. 그게 폼이 납니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죠. 장칼을 차려면은 정말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군복 정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그 다음에 장칼을 차야 빛이 나는 겁니다. 벌거벗고 팬티바람에 장칼을 차보십시오. 웃음거리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남한을 평정하려면은 핵무기보다 우선 군대를 잘 미겨라. 잘 입혀라. 잘 먹이지 못하고 잘 입히지 못하는 군대는 그건 소용이 없는 군대예요. 여러분 핵무기를 가졌다고 뭐 핵무기를 마음대로 총을 빵빵 쏘듯이 핵무기를 마음대로 쓸까요? 천만에. 여러분들 김정은이가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했다. 이렇게 되면요. 김정은은 그날로 망하는 겁니다. 핵을 누가 그렇게 함부로 쓰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일본을 핵무기의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려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다른 얘기예요. 문제가 뭔가 다른 거 아니? 차원이 다른 얘기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일본은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한 국가를 집어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동아 전쟁이 그야말로 진짜 글자 그대로 대동아 전쟁이었다고 말이에요. 전 동아시아를 전부 다 집어먹으려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전 아시아를 집어먹으려고 전쟁을 벌였으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조선도 일본의 식민지요. 중국 만주도 일본의 식민지요. 뭐 필리핀도 일본의 식민지요. 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요. 다 일본의 식민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자꾸 이 병력을 조달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악착같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미국이 대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은 전쟁을 하면요. 미국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추종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 자유 세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미국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미국을 추종하는 첫째가 영국. 여러분 대부분 보십시오. 미국이 가서 전쟁을 벌인다면 대부분 누가 따라가냐? 영국이 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가 가담을 하죠. 이렇게 다수의 이 나라들이 미국의 편에서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과 전쟁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미국만 상대하는 전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를 전부 다 집어먹으려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은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같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다수의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는 게 그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전쟁을 벌인 것도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를 평정하고 나중에 그것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 또 미국을 공격해서 미국과 전쟁을 벌였는데 미국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원자탄을 떨어뜨려도 국제사회가 뭐 어떻게 반항이 일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아예 아시아 전체를 한 나라가 아시아 전체를 집어먹으려고 들이댐겼으니까 그런 놈을 처단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김정은이는 그렇지 않다고요.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면 뭐 전 아시아를 집어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지 요 대한민국 하나만을 집어먹으려고 핵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이 원자탄을 쓴 것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원자탄을 쓴 것이 있고 김정은이가 핵을 쓰는 것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욕심으로 해서 핵을 쓰는 겁니다. 그게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핵을 쓰는 거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보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남한을 상대로 뭐 핵을 날렸다? 그날이 김정은이 제산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핵무기라는 거는 협박용이지 하나의 협박용이지 그걸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봅시오. 맨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협박을 해대잖아요.
핵을 쓰겠다. 하지만 여태까지 핵을 못 쓰고 왔죠. 그 핵을 못 쓰고 여태까지 질질 끌고 전쟁을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핵이란 거 함부로 쓸 수 있는 무기 아니거든요. 그런데 핵을 써서 남한을 평정하겠다? 웃기고인데. 그리고 여러분들 6.25 때는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6.25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6.25 때는 정말 북한과 남한이 이 군사력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렇게 이 군사력 차이가 났었단 말이죠. 지금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예전에 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예전에 6.25가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은 정말 총알 하나 만들지 못하던 시대의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 6.25 때는요, 미군이 우리를 미군과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돕다가, 야, 이거 정 안 되겠다. 손을 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 한국이 손을 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 타이완식으로다가, 대만식으로다가 어떤 외딴 섬 같은 데 이제 피신을 시키고 손을 떼려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6.25 때는 전적으로 100% 미국에만 의존하는 그런 전쟁이었댔어요. 미국과 유엔에만 의존하는 전쟁이었다 그거죠. 그러나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그렇게 100% 유엔이나 미국에만 의존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도 큰 역할을 물론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또 미군이 개입하고 뭐 그렇겠지만 6.25 때와는 많이 다른 거예요. 6.25 때는 100% 미군만 의존하는 전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대한민국도 엄연히 미국에만 의존해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요. 내가 그래서 김정은이 참 입만 살아가지고 개질을 한다. 아니 양말이 없어서 발사기를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하는 군대가 그게 그런 군대를 가지고 뭐 남한을 평정하겠다? 참 웃기는 개소리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마천, 이 사마천이라는 게 역사갑니다. 사마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사궁 사마천, 이게 이제 사마천 모습이라는 건데 이 사마천은 상당히 고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마천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이 사마천이가 살았을 때는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그런 초상화 기술이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어요. 없었다고 보나마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상상화에 불과한 것이다. 그냥 믿거나 말거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 직위는 중서령, 성은 사마, 사마입니다. 쉬는 천, 자는 자장. 태어나기는 기원전 145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86년에 사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원전 사람이에요. 기원전 사람. 서력 이전의 사람인데 서기 지금 얼마입니까? 서기 2004년이잖아요. 올해가. 서기 이전의 사람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이 이 사마천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천의 이 모습이 이렇게 생겼다 이런 거는 믿거나 말거나죠. 상상화다 그거예요. 고향은 섬서성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섬서성. 지금의 산시성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의 이 지도잖아요. 산시성이 바로 이 빨간, 여기서 이제 사마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사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위대한 유산으로 우러러지나 유철이라는 이름은 누가 기억하는가? 중국 역사학자 펑쇠린.
중국 전환의 역사가이자 사기 저자로 동양에서 역사학을 정립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은 위인이자 동양사학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위대한 역사가 중 한 명이다. 서양의 헤로도토스와 함께 동서양 역사학을 각각 대표하는 거물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천은 아주 큰 역사가다. 생애 사마천은 기원전 145년 한나라의 전성기 때 용문에서 태어났다. 사마천이 붙인 사마담은 천문역법과 학문을 연구하는 직책인 태사령이었다. 태사공서의 맨 마지막 부분인 태사공자서는 사마천 자신이 쓴 자서전 성격도 있다. 태사령, 지금의 과학기술부 차관 겸 국가기록원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과학기술부 차관 정도 되는 벼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태사령이라는 건 지금의 과학기술부 차관 정도 되는 그런 벼슬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후, 잠깐만요. 팔 운동을 좀 하고 갑시다. 아유. 여기에 따르면 기본적인 공부를 마친 후 관직으로 나가기 전인 20살 때부터 긴 시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적을 탐방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잠깐만요. 전해 듣는 이게 또 잠깐만요. 이게 전해 듣는 기록을 썼다고 한다. 사마천은 남쪽으로 내려가 양자강과 회하를 여행하고 회계산에 올라 우왕의 동굴 유적을 찾아보았으며 절강성과 구이산 등을 보았다. 그 뒤 원수, 상수 등의 강을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문수, 사수를 건넌다. 제나라와 노나라의 도시에서 학업도 하고 공자의 유풍도 관찰했다. 그 뒤 파설, 팽성에서 곤란을 겪었으며 양과 초를 통과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35살이던 기원전 110년 한무제는 한 황실이 봉선례를 거행했다. 사마담은 태사령인 자신도 이 역사적인 현장에 자기도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참석하지 못했고 태산 아래에서 대기하라는 명을 받게 된다. 사마담은 실망한 나머지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져 3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 죽기 전에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에게 천하의 역사를 기록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마천은 부친의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고 이후 황실구와 조정의 석실금계의 책들을 두루 설립한 한편 수많은 사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그래서 아버지인 사마천의 아버지인 사마담이 죽을 때 아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너는 꼭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낸 후로 사마천은 부친을 뒤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태사령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과학기술부 차관 정도 되는 벼슬이다. 그리고 태사령을 지내면서 황실에 있는 그런 모든 서적들을 두루 이제 탐독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봉선은 중국의 황제들이 하늘에 대해 지내던 일종의 제사로 나처럼 위대한 황제면 봉선을 지낼 정도로 위대하도다라는 일종의 과시다. 그 시초는 주나라 때부터라고 하나 정치적 행사가 된 것은 진시황이 처음이고 한무제가 규모를 더욱 키웠으며 이후 후한의 광무제, 송진종 등
명군 혹은 시대를 잘 탄 행원아들이 봉선 의식을 거행했으므로 진짜 시대를 잘 만나고 황제의 신임이 두터워야 간신히 참석할 수 있었다. 그러니 그런 것을 놓친 사마담의 시리에 빠질 만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마천에 붙인 사마담이 나라의 큰 잔치에 그 빠진 후에 여러 가지 그 시리에 빠지다가 이제 사망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태사 공서를 집필을 하던 도중 사마천은 보병 5천으로 분전하다가 흉노족 8만에게 포위당해 항복한 장군 이릉을 변호했고 이로 인해 한무제의 노염을 샀다. 사마천은 이릉은 선전했지만 상황의 여의치 못해 모두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항복한 것이라고 변호하였다. 패전의 책임은 이사 장군 이광리가 져야 했으나 이광리의 누이가 무제의 애첩이었다. 따라서 이릉에 대한 변호는 무제 자신에 대한 비판이라 여겨진 것이다. 사마천은 이릉과는 서로 얼굴도 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단순히 견해를 피력했을 뿐이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 사마천의 변호는 무제의 미움을 샀고 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가 한무제, 무제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거죠. 무제는 옥에 갇힌 사마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때 사마천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돈 50만 전을 내고 서민으로 풀려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형, 세 번째는 국령, 셋 중의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사마천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였다고 하죠. 돈 50만 전을 내고 이제 서민으로 풀려나는 거. 그러니까 돈 50만 전을 내고 풀려나는데, 풀려나도 더 이상 이제 그 상류층 생활을 못하고 일반 이제 서민층 신분으로 풀려난 거. 두 번째는 사형, 세 번째는 국령이다 그죠. 당시 50만 전은 병력 5천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금이었다 이런 얘기죠. 당시 50만 전이라는 돈은 병사 5천 명을 1년 정도 먹이고 입히고 거느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상당한 거금이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부나 권세가가 아니었던 사마천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리는 만무했다. 결국 선친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국령을 받고 성불구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이라는 것은 그렇게 병력 5천 명을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거금을 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사마천은 국령을 택했다. 그 국령을 택한 그것 때문에 이제 거세가 되고 성불구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사 공자서에 의하면 국령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내 몸이 훼손되어 쓸모가 없어졌구나라고 절규했다고 한다. 이런 그 성불구자가 되는 그런 형을 받고 나서, 그런 형을 이제 당하고 나서 이 사마천이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내 몸이 훼손되어서 이제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탄식하면서 절규했다는 겁니다. 지금 저 녹화한 지가 29분을 경과했네요. 국령을 잠깐만요. 아유, 이 팔을. 밤에 잠을 잘 때 말이죠. 나는 이렇게 이파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는, 옆으로 누워서 자야 잠이 잘 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계속 이렇게 잤더니만 이 팔이 눌리켜서 그런지, 장시간 팔이 눌리켜서 그런지 이 팔이 좀 뻐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국령을 받음으로써 사마천은 몸에도 마음에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그나마 죄를 지어 받은 게 아니라 황제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미움을 받아 국령을 받은지라 가족들과 사람들이 동정을 샀다. 감염증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는 행운까지 누렸다지만 대신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가족들도 멀리했다고 하고 보임 안서에서는 하루에도 장이 9번 뒤틀린다. 매우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게다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이후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보임 안서에 죽고만 싶다고 쓴 기록이 있다. 근데 어떻게 여름에는 이 또 취치가 많이 고약한 취치가 풍겼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거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그랬는지 이 여름만 되면은 그렇게 아주 이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났다 그래요. 이 사마천이가. 그래가지고 가까운 가족들마저 그렇게 악취가 나서 이제 가족들마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가족들마저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고생이 심하겠어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 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복통이 여러 번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마음고생, 육체적인 고생이 심했다고죠. 그래서 사마천이가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고통 저 고통 겪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후 옥중에서도 역사서를 계속 집필했으며 훗날 무죄의 신임을 되찾아 중서령의 자리까지 올랐다. 사실 신임을 되찾은 것도 아니었다. 중서령은 당나라 때부터 엄연한 재상직이었지만 중서령이 재상직으로 격상된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다. 전한의 중서령은 황제의 서관 등을 관리하던 벼슬로 당시에는 주위만 높았지 사실상 환관이나 맡는 자리였다. 즉 한무제가 그를 중서령에 앉히면 사실상 환관 취급을 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한무제, 그 당시 통치자였던 권력자였던 한무제가 이 사마천을 중서령에 앉혔다는 것은 환관 취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관이라는 것은 우리 내가 속담 박사라고 했잖아요.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겁니다. 주위만 높았다 뿐이지 아무런 실질적인 실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죠. 그러니까 이 직위만 높았다 뿐이지. 여러분들 직위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직위에 따라서 실권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직위만 높았다 뿐이지 아무런 실질적으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러니까 빚 좋은 개살구죠. 사마천은 왜 죽음보다 더한 치욕의 국령을 당하면서도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는지, 왜 끝내 사기를 남겼는지 자신의 심정을 편지 하나에 담아 후대 남겼다. 이를 보임 안서라고도 한다. 왜 죽음보다 더한 국령을 당하면서 그런 국령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살아남아야 했는가? 그리고 왜 사기를 기록했는가? 사마천의 깊은 마음이 담긴 편지가 바로 이 보임안서라는 것입니다. 사형수로서 죽음을 기다리던 익주자사 출신의 친구 이만에게 보낸 이 편지는 그 처절한 문학성으로 동양 최고의 명문장으로 꼽히기에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고생, 육체고생을 하면서도 왜 끝까지 살아남아야 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친구한테 쓴 편지인데 이 편지가 굉장히 명문이라는 겁니다. 문학적으로도. 그래서 아주 이 편지가
굉장히 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편지다 이런 얘기죠. 문장은 수려하지만 대충 취지를 정리하면 한무제는 생각 없을 일을 저지르는데 도 같은 위인이니 나중에 무고가 입증되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만에게 일단 살아서 견디고 재기를 노리라고 조언한 것인데 편지가 보내졌을 때 안타깝게도 이만이 국령을 받기를 거부하였고 한무제도 이만이 자신을 속이려 하고 불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처형을 지시하여 결국 사형이 집행된 뒤였다. 이 편지가 보내졌을 때는 이만에게 편지가 보내졌을 때는 이만이라는 사람은 이미 사형을 받아서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이미 사형을 받아서 죽은 친구에게 편지가 간 것이죠. 죽음은 단 한 번이지만 다만 그 죽음이 어느 때는 태산보다도 더 무겁고 어느 때는 새털보다도 더 가볍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 옛날 주나라 서백은 제후의 신분이면서도 유리에 갇힌 몸이 되었으며 이사는 진의 재산까지 지냈으면서도 5가지 형벌을 다 받고 죽었고 팽월, 장원은 한때 왕의 칭호까지 받았으나 가전 문초를 받아야 했고 강후 주발은 한나라 가문과 원수지간인 여시일족을 주살해 권세가 비할 데 없는 몸이면서도 취조실에 들어갔습니다. 협객으로 유명한 기프는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예로부터 어려움을 극복해 고난 속에서도 남달리 뛰어난 일들을 이뤄낸 인물들은 몇 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칭송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문왕은 감옥에 갇혀서 주역을 연구해 글을 남겼으며 공자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춘추를 썼습니다. 자구명은 2눈이 먼 뒤에 국어를 지냈고 손비는 2다리를 잘려내는 형벌을 받고서 그 유명한 병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전쟁 얘기를 할 때 이 손자병법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들먹이잖아요. 그 손자병법을 쓴 손빈이라는 사람은 2다리를 잘라내는 그런 형벌을 받고서 병법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나라 문왕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으면서 주역을 썼고 여러분들 주역 동양철학서 주역을 하시잖아요. 공자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춘추를 썼다 이런 얘기죠. 여불위. 내가 언젠가 이 여불위라는 사람에 관해서 하겠다고 하면서 여태 못했습니다. 하여튼 다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언젠가는 여불위라는 사람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불위는 촉에서 유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시춘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혔기에 쇠난 고분의 글을 썼습니다. 시경에 실린 시 300평도 대부분 성현께서 발굴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들은 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어떤 고통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면은 그 고통의 함몰이 되는 겁니다. 그 고통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다가 그냥 죽어가죠. 근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그 위인들을 보면 말이죠. 이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인간 승리의 또 한 표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고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존재가 많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기 나오는 사람은 주나라 문왕 또 손자병법을 쓴 손빈 여시춘추를 쓴 여벌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동양 사람들이죠.
이렇게 고통 속에서, 동양에도 고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양에도 고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토벤이잖아요. 베토벤이 고통 속에서 장미꽃을 피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모든 훌륭한 일들은 생각이 얽혀서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통할 곳을 잃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즉 궁지에 몰려 있을 때라야 지나간 일을 돌이켜 보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말이죠. 어떻게 보면 미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고통 없이 이렇게 순탄하게 인생이 이어지면은 괜히 거만해지는 거예요. 야, 내 잘나서 이렇게 순탄하게 산다. 절대 그게 아니죠. 근데 이 위인들을 보면은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현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투시하고 그러면서 인생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다고 한 겁니다. 좌구명이 시력을 잃고 손자가 다리를 절단당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참혹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물러나서 글을 쓰고 방책을 저술했으며 울분을 토로했고 문장을 남겨서 자신의 진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글이 한서 62권 사마천전 중에서 보임안서라는 곳에서 이제 이 글을 출시한, 인용한 겁니다. 이 글이 이제 한서 62권 사마천전 중에서 보임안서에 이 글이 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2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문제가 대노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